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정상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사퇴하는 게 합리적이죠. 사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은 그 결정문에 박근혜가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비리라든지 폭정이라든지 부정, 불법한 것들을 다 기록할 건데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공식적인 기록물로 남게 되거든요. 네.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사퇴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엮였다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사퇴의 걸림돌이었던 수사 문제도 얼마 전에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면서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든요. 특검에서 수사 충분히 했다. 뭐 더 필요하느냐.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이 수사를 하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렸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퇴해야 될 이유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사퇴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 조건들만 따지자면, 네. 그런 조건들만 따지자면 사퇴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이 되었다, 이제는. 그렇죠. 예. 그것이 곧 사퇴로 이어진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조건은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보시는 거군요. 예. 사실 사퇴하게 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런저런 논란이 있긴 한데요. 네. 일부에서는 피청구인이 없어졌으니까 사퇴를 했으니까 각하해를 해야 된다. 여태까지 탄핵 심판했던 거 다 접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실제 우리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국회법에서는 탄핵 소추가 되면은 그러니까 사직원을 임명권자가 접수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두고 있고요. 끝까지 가라는 거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서도 이제 피청구인이 다른 절차에 의해서 파면이 되더라도 각하하지 말고 그러니까 심판 절차를 접지 말고 끝까지 가서 기각 결정을 하라고 못 박아뒀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법 제도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제기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서 헌법재판소가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해라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자면은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사퇴하든 안 하든 지금 했던 심판 절차를 계속 유지해서 이미 이제 사실 변론이 다 종결이 되었고 평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정을 내리면서 그동안 우리 정치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막아야 될 것인지 이제 잘못된 관행에 결정적인 그런 헌법적인 결론을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대통령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렇게 이제 못을 박아둘 필요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외국의 경우에도 사퇴를 하더라도 끝까지 탄핵 심판을 제기해가지고 파면 결정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브라질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초대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탄핵 소추되니까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판결 탄핵 심판 절차를 유지해가지고 파면 결정을 해서 향후 8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죠. 우리나라는 이제 5년 동안 공직에 취임을 못하는데요. 이런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름으로 실태를 내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퇴는 개인적인 결정일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이 정한 대로 끝까지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에 달려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 법감정을 담아내서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제기한 문제인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유든 혹은 다른 전략적 이유든 간에 자진 사퇴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헌재가 워낙 지금 시끄럽고 그리고 이제 친박 집회도 과격해진 양상이다 보니 부담을 느껴서 각하를 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사퇴한다고 말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사퇴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네. 사퇴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사퇴하시오도 없고 게다가 네. 사퇴서를 누군가에 제출할 곳도 없지 않습니까?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굳이 말로 나는 사퇴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퇴하지 않아. 번복하지 않아도 언제까지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블랙홀이 생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이럴 수도 있죠. 사실 뭐 그 가능성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네. 그 대통령이 사퇴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공식적인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사퇴했으니까 공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 문서를 받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게 될 거거든요. 그 문서가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헌법재판소가 뭐 신문기사나 소문만 듣고 판단하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사퇴하는 것이 합리적이긴 한데 그 사퇴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절차적으로는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없다면서요? 예, 국회법에서는 그 임용권자는 사직원을 접수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 사퇴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되버리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해서 헌법재판소에 문서를 보내줄 사람이 과연 누군가. 이게 황교안 총리도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 국회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사퇴한다고 의사를 밝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사실 뭐 우리 법 제도의 큰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뭐 다른 경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사퇴한다고 밝히고 사직원을 국회에 보냈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사직원 수리를 공포를 했습니다. 뭐 그런 절차가 있고요. 예.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직을 할 때는 의회에다가 사직 통보서를 보낸다.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런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 심판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은 사직원을 절대 수리하지 말아라고 정해놓고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차상으로는 그 사직했다는 걸 확인해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에 기해서 뭐 각하할 건지 기각할 건지 인용을 할 건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아, 이건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대통령을 사퇴한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누군가가 어떻게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 네.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에 빠져서 이게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네. 발생할 수도 있네요.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뭐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든 안 하든 헌법재판소는 지금 수준대로 그대로 가서 뭐 조만간 탄핵 결정을 내리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걱정하는 바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용 결정이 난다든가 하면 모든 결론은 깔끔하게 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없어지니까 각하를 한다든가 정치적 부담이 생겨서 이럴 경우는 그런 말씀하신 그 구멍과 함께 결합해서 그 다음 진행할 법적 절차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했고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했는데 대통령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볼래 하고 자기의 의사를 건의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그런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리에서 이제 친박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럼 마지못해 국민들이 원하니까 마지못해 지금도 당장 국민들이 반반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청와대도 주장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는 지금은 웃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가 해왔던 선택들을 보면.
사실 뭐 그 경우에는 이제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주장하는 그 재심 절차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재심 절차. 네. 자, 거기까지 오늘은 가지 말죠. 어쨌든 그럴 경우에 상당한 절차적 혼란이 생기고 네. 이걸 해결할 방안은 지금의 법적 절차로는 없다. 네. 이거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 네.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섣불리 각각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 이미 그 사퇴를 하기 위한 그 적기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이미 실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론이 다 끝났고요. 지금 예. 평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든 않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는 본안 결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각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네. 이런 전망을 내놓으실 때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전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이라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는 재판관들 이름을 다 결정문에 쓰지 않습니까? 소수 의견까지 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누가 뭐라고 결론 냈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데 네. 그래서 교수님은 아예 8대0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 걸로 네. 아는데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측을 할 때 재판관의 그 정치적인 또는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실제 판결문이 그렇게 나온 경우도 많거든요. 결정문들이.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운명에 관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워낙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건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지향점이나 또는 인간적인 어떤 친소관계를 이유로 해서 판결에 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야 한다고 이제 기대하시는 거죠. 예. 예,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워낙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재판관에 대한 저희 신뢰이기도 하고요.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어떤 이런 중대한 결정이 다수 의견, 소수 의견으로 나뉘게 되면은 이 소수 의견에 기재되어 있는 글자 하나, 문구 하나, 구절 하나를 가지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실 거의 거의 이유 없이 그러니까 광신도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 탄핵 반대 세력들은 바로 그런 소수 의견에 있는 이야기들을 침소봉대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그대로 또 강화시킬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론이 분열되고 국론 분열이랑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사회가 앞으로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식의 개혁을 해야 되는지 이런데 모든 능력을 다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소수 의견을 빌미 삼아가지고 터집을 잡고 불만을 제기하고 분열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국가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재판관들이 정말 국가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또는 개인적 친소관계를 잠시 접고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만장일치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무슨 취지인지 잘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학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였습니다.